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오리엔탈리즘 3부죠. 오늘이 3부는 1, 2부에 나왔던 얘기가 일단 확인을 하죠. 그죠? 반복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요약되어 있는 게 이런 거죠. 오리엔탈리즘의 중심적 도구마 라고 해서 이제 요약해놓은 부분이 책 전체에서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죠. 도구마를. 첫 번째가 동양과 서양 사이에는 절대적이고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니네하고 우리는 다르다. 절대적이고 체계적인 우리 안의 타자, 먼 타자에서 가까운 타자에서 우리 안의 타자든 뭐 어떤 타자든 간에 차이,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도구마고, 너와 나와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에게로 넘어가서 너의 지금 모습은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너는 그 고전적 동양 문명에서 제시된 추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도구마죠.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이제 설정이 있다면 다음에 너의 정체성에 관한 설정이 있죠. 세 번째 도구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가 반복해서 한 얘기,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다. 그러면은 누군가에서 대변되는데 그게 나다. 내가 대변해 줄게. 이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비슷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은 본질적으로 두렵다. 니네는 무서운 놈들이다. 여자는 요물이다. 뭐 여자가 인생을 망친다. 남자 인생의 최대의 적은 뭐 여자다. 뭐 이런 그런 논의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오리엔탈리즘의 중심적 도구마라는 게. 이제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고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것들은 맨 앞에 나왔던 벨푸어 선언제 이후로 그동안 논의가 되어왔던, 특히 이 책의 주제인 셈족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 셈족에 관한 것이 이제 분화하죠. 그래서 셈족의 신호가 분화하면서 하나는 오리엔탈리즘의 길을 걷고 그게 이제 유태인이고, 또 하나는 동양인의 길을 걷는 게 이제 아랍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가 이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과거에 걸었던 그 길을 현대에 다시 반복하는 구조가, 성경의 스토리가 현대에서 반복이 되죠. 그건 이제 오리엔탈리스트들이 구현해내는 거지.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현대사 20세기에서 벨푸어 선언은 성서적인 착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기쳐서 뺏어가잖아, 그죠? 사기쳐서 뺏어가는 그대로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 땅 훔쳐가잖아. 옛날이가 내 거거든, 뭐 이러면서. 20세기에 이제 드러나는 셈족의 신화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역사적으로, 첫 번째는 오리엔탈리즘의 도그마가 확대 강화되고, 두 번째는 셈족의 신화가 유대와 시오니즘을 통한 오리엔탈리즘으로의 변화. 하나는 아랍인이 동양인을 길을 걷는 것, 두 가지가 이제 확고해지는 가운데, 이제 미국이 오리엔탈리스트 공동체를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변화는 한마디로 인문학이 사회과학으로 바뀌는, 뭐 사회과학도 인문학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좀 좁은 의미로 봐서 인문학이 사회과학으로 변하는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건데, 이거의 의미는 과거에는 다양한 문학이라든지 삶의 기록들 자체도 오리엔탈리즘의 지식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활용됐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과학적인, 협의의 사회과학적인 태도나 경향, 숫자로 환원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사이드는. 그래서 그거를 비인간화한다고 설명하는데, 오리엔탈리즘이 그전에는 그럼 인간화한 오리엔탈리즘이라 할 수 있는 거고, 미국에 의한 오리엔탈리즘은 이제 비인간화한 오리엔탈리즘을 할 수 있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에 의한 오리엔탈리즘은 인문학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이란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화한 오리엔탈리즘을 하는 게 낫겠다, 그죠? 미국 주도의 오리엔탈리즘은 사회과학적이고 비인간화한 오리엔탈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유럽의 정신 체계와 미국적인 정신 체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
유럽적인 정신에서는 법학과 철학이 중요한 학문이었다고 한다면 미국을 대표하는 학문은 경제학과 경영학이죠. 특히 이제 현대 경제학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사조와 결부되면서 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계량화가 지배적인 학문 사조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현상을 경제에서 철저하게 발라내는 탈정치화의 정치화라는 흐름이 시카고 학파라든지 현저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오리엔탈리즘도 그러한 양상에서 이제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의 오리엔탈리즘은 말하자면 정치적인 의지 같은 게 뚜렷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아요. 과거의 자유주의처럼. 근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어떤 인문학, 문학,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논의는 결국은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서양 세계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또는 동양을 지배하는, 또는 동양과 관계하는 전반적인 지식 체계, 통치 체계 등등으로 관찰되어 왔다면, 그러한 오랜 흐름이 이어지면서 동양 내에 오리엔탈리즘이 확산되는, 또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걸 보게 된다는 게 이제 이 사이드말로는 이제 경악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아까 이제 시카고 학파에 껴나왔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엘리트들이, 시카고 보이즈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에서 엘리트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후진적인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이건 틀렸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막 미국식 경제 시스템을 마구 도입했다가 나라가 이제 절단나고 한 경험들을 많이 했죠. 여기서 나타나 있는 대로 새로운 제국주의에 대한 지식계층의 적응, 오리엔탈리즘 세계의 지식계급의 적응이죠. 이게 오리엔탈리즘의 특별한 승리라고 이제 사이드는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제국주의라는 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도 되고, 새로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라고 해도 되고, 새로운 제국주의에 자신을 최적화한, 그리고 자신의 제국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한, 그 다음에 스스로 오리엔탈리스트가 된 오리엔탈리즘 세계의 지식인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흔히 나타나죠. 근데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증권시장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조금 다른 개념 같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스트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런 거죠. 그 서구 세계에 대한 열등감과 자국 국민에 대한 우월감으로 무장돼 있어요. 그러면서 서구에서 제시하는 근대화, 즉 사회과학적인 이념이죠. 근대화의 전의를 자체해서 그게 하나의 애국적인 행동으로 포장이 되는 거죠. 사이드가 다른 거는 중동을 다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나중에 한번 내가 고민해보고 있는 주제인데, 우리나라는 오리엔탈리즘하고 조금 다른 유형의 미국에 대한 예를 들어서 타자라고 하긴 힘든, 뭐라고 그래야 될까? 51개 주를 자청한, 그런 51번째 주를 자청한 그 다음에 철저하게 미국인이 되고 싶었던 종속적 지식인들의 모습은 사이드가 설명한 거와는 또 다른 양상이죠. 어마어마한. 한국에서는 그 사이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심각한, 그래서 조금 다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오리엔탈 세계의 기득권 또는 엘리트 지식인들의 모습과 다른 한국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르게 한번 분석해야 될 것 같고, 그거가 이제 하나의 생각할 거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부정적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한 오리엔탈 세계의 엘리트나 지식인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의 안티테제로서 또 하나의 문제는 후기에 지적한 대로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는 것이 마치 반서구주의나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와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명료하게 이제 설명이 되죠. 이 사람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오리엔탈리즘은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거부할 수 없게 포획된 신념, 지식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자각할 때는 근본주의자 같은 건 사실은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의 모습이라 볼 수 있고, 이제 그럼 그것이 아닌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남한의 독재 세력이 북한의 독재 정권과 앞뒷면을 이루면서 서로를 필요했던 것처럼 결국은 오리엔탈리즘이 살아가는 또는 바로 하는 근거는 이슬람 근본주의하고 오리엔탈리스트 공동체는 남북한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은 이제 답이 뭐냐? 서구 문제는 잘 모르겠고, 서구 내의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기존의 도그마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 그 어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서구와 동양의 어떤 지식인들이 소통하면서 뭐 그 부분들을 깨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또 하나는 국제정치의 역학에 관한 문제이고, 중국이 세지면서 조금 이제 판도가 달라지긴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과 우리 안의 근본주의,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면서 이제 뭐 하는 그 근본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거는 답이 제시되진 않죠. 제시하기도 어렵고,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 토론의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지배적인 권위에 굴복하는 한계 설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도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말했던 영화 속의 아랍의 이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거라든지,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만, 웬만큼만 이제 눈을 뜨면은 이스라엘을 헤이트하고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지하게 되는데, 막연한 이슬람에 대한 불편함, 증오 같은, 미움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건데, 그게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을, 그런 게 수용이 된 거는 우리가 미국인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미국인으로 세계를 보고, 우리 자체가 오리엔탈리스트가 됐기 때문에, 특히 중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 벗어나기 힘들죠. 근데 벗어나긴 해야 되겠죠. 많이 벗어나고는 있죠. 그래서 뭐 답은 없는데, 이게 근데 답이 될까요? 마지막에 쓴 게 오리엔탈리즘을 아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지식이 유혹에 의해 타락한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점, 이게 큰 베네핏이 될까 하는 의문이네요. 그지? 차라리 자살폭탄을 두르고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적인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아랍 세계에서는 많은 불만, 이 체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표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러면은 막 치고 들어오고, 쟤네들 뭐 양띠들 들어와가지고 막 총질하고 막 이러는데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은 뭐, 그죠? 지식이 유혹에 의한 타락한 모습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했다면 1987년 민주화 운동이 부분적으로 뭐 실패한 혁명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기영도처럼 멀리 뭐 체르탄 소리 들으면서 뭐 플라톤 찾고 있으면은 지식이 타락하는 모습을 생각해보자, 지식이 유혹에 의해 타락한 모습을 생각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백양으로 저 끄트머리에 앉아서 플라톤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는 체르탄에 맞고 있을 때 그런다고 한다면은 역사가 바뀔까요? 하는 이런 힐난을 받겠죠. 이 책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양반이 갖고 있는 한계죠. 이 양반이 스스로 썼듯이 이 양반은 미국인이야. 컬럼비아 대학 교수고 미국인이에요. 아랍 출신의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이 양반은 미국인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포지셔닝 했고,
이 양반 자체가 오리엔탈리스트예요. 이 양반 자체가 오리엔탈리스트로서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리엔탈리즘 자체의 전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양반은 그 틀에서 갇혀 있는 거죠. 이 양반은 이렇게 쓰는 거는 이 양반의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뭐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수용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뭐 불편할 수도 있죠. 특히 아랍 세계에서는 무슨 귀신 씨나라까 멍소리야. 너 뭐 미국 가서 살더니 먹고 살만하구나. 야 배부르고 등 따시지? 새끼야 우린 야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겠죠. 야 기영도 너 뒷구석에서 뭐 신화 쓰고 있어요. 좋냐? 우리 체르타 맞아서 아프다 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대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각각의 역할이 인정이 되지만 당대에서는 인정하기 참 힘들어요. 지금이니까 기영도가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만 당대에서 기영도는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가 아름다운 청년으로 인식될 수 있죠. 내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중화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을 받아들이는 것에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대주의가 뿌리 깊어가지고 우리 몹쓸 민족이다라는 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강대국 옆에서 변방의 국가로서 하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뭐 이건 사실은 왕조지. 왕조가 살아가는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었던 두 가지 설이 같이 있죠. 어느 게 맞는지는 나는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알 수 없는데 그것과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자 했던 거는 다른 주제 같아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자 했던 열망은 너무 강력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거는 중화 사상에 우리가 4대라는 전략을 취한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뼛속 깊이 정말 우리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등감과 혐오를 바탕으로 한 미국에 대한 엄청난 선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거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곧바로 미국을 맞닥뜨린 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거친 다음에 미국과 마주치게 되면서 좌우 대립까지 얽히면서 한국의 특수한 정치 지형이 생긴 뭐 이런 복합적인 성격이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